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안인데요. 대안이 이름값을 톡톡히 한 하루였습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우리 지역에도 들이닥쳤고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 김예은 기자입니다. 드넓은 서해 갯벌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권 강추위에 갯벌 곳곳엔 얼음 덩어리까지 생겼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찼다 빠지면서 꽁꽁 얼어붙어 이곳 갯벌은 하얀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어선들도 얼음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얼어붙으면 갯벌을 아예 캐거나 긁거나 하질 못하잖아요. 가장 큰 걱정은 감태가 유병에 얼어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쓸려서 나갈까 봐. 난방기가 설치된 실내 버스 정류장은 칼바람을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툼한 외투는 기본, 털모자와 목도리로 중무장했지만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틈을 비집고 스며듭니다. 두꺼운 바지 입고 춥다고 그 준비를 하고 왔지. 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두꺼운 거 쓰고 좀 추운 것 같아요.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아산 송악과 대전 세천 영하 11.5도, 공주 정안과 세종 전인은 영하 1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더 낮았고 한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공기 흐름이 막히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동서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 즉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면서 남북 흐름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의 매우 찬 공기가 한반도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난방기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장 170일 동안 노상원 수첩 등 모두 17가지 의혹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는 관건 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특검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입니다.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포함해 노상원 수첩 의혹, 외환 혐의 등 모두 17가지로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됐다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관건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압수수색하고 뭐라도 있는 것처럼 탈탈 털겠다는 그 의도 아닙니까? 동시에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특검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뒤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 수용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는 종교단체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함께 특검하자고 대응했습니다. 이참에 정규 유착국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중단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업무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상습적 무단 폐업과 국정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대출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오늘도 열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의 내 무인기 침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화예술 분야를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대통령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무인기 북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합니까?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합니다. 보다 철저히 조사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의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추경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예술 분야를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니 이래가지고 한국 문화가 각광을 받는데 국내 문화예술 기반이 붕괴되고 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잘못된 기소에도 정치적 사건에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하며 공중파나 종편 등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경우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환입니다.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처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첫 대면 조사입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 원을 직접 받았느냐, 돈을 받고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 모두 8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제는 김씨 의원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가졌습니다. 현재 김씨 의원 진술과 남 씨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씨 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건 전직 보좌관 남 씨라며 현금이 요구할 당시 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남 씨 측은 김 씨 의원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이 오가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의 종착지로 지목된 강 의원은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야 알았다는 입장. 경찰은 오늘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엔 김용현 전 장관과 정족수만 맞추려는 듯 급하게 국무위원들을 부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 2개를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16분간 돌려보며 협의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라는 외형적 정당성만 갖춰 계엄을 도왔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과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책임 범위,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정당성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이번 선고는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돌아오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됩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즉시 상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시장으로 복귀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해외 투자자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약칭 RIA 계좌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옮겨야 합니다. 단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대상입니다. RIA 계좌로 옮긴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는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데 올해 1분기에 매도한 사람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주식 매도 금액은 5천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만약에 국내 시장에 복귀한 서학개미가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 그만큼 세제 혜택을 줄일 방침입니다.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용 환율 변동 위험 회피 상품도 출시가 되는데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 6, 7월에 출시되는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에서 배당 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소득공제도 최대 40%까지 해줄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는 270만 명으로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는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암 확진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은 273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5.3% 수준입니다. 2023년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는 28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신규 암 환자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평생 암이 발생할 확률은 남성은 44%, 여성은 38%였습니다.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전립선암으로 남성 신규 암 환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겁니다. 폐암과 위암, 대장암 발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60, 70대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전립선암이었는데 이 연령대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은 유방암 발생이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암 환자 생존율은 73.7%로 10명 중 7명은 진단 이후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비교하면 19.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암종별로 보면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유방암은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았고 폐암과 간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명으로 일본, 미국보다 크게 낮은 편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애경 2080 치약 6종을 식약처가 검사해보니 전체 87%에서 금지 성분이 나왔습니다. 애경 측은 법정 시한보다 12일이나 늦게 회수 조치를 시작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경산업이 최근 회수한 2080 치약은 6종류.
모두 중국산 수입 제품들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2023년 초부터 3년간 국내에 2,900만 개나 유통됐습니다. 식약처가 이 치약 6종에 부여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체의 87%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유통 제품 대부분에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던 겁니다. 최대 함량은 0.16%였습니다. 중국의 위탁 생산 업체가 제조 장비를 소독할 때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게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세척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면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 판단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사람한테서는 바람의 어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해서 애경이 회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애경이 자체 검사에서 트리클로산을 확인한 건 지난달 19일. 규정상 닷새 안에 회수 계획서를 내고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법정 시한보다 12일이나 늦게 시작한 겁니다. 식약처는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애경은 회수 준비 작업에 집중하면서 회수 계획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치약의 최초 수입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트리클로산 검사 규정을 강화하고 위의 우려 성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교육행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광주, 전남과 달리 대전과 충남은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양측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사자 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완전한 통합이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과 교육계 수장인 통합교육감을 한꺼번에 선출하기로 공식 합의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자치권과 인사 안정성을 보장하고 특히 통합 전 임용자는 원래 근무 지역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원칙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특별시 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기로 한다. 반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이제야 실무 추진단을 꾸리는 단계로 관련 조례안만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3월부터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교직원 근무 여건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이 행정통합법안에 통합교육감을 2030년 지방선거부터 선출하도록 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하고 나서는 등 교육행정 통합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이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지역 교육계의 빠른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한화 이글스의 새 외국인 선수들이 우여곡절 끝에 입국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진용을 새롭게 한 외국인 선수들이 폰세와 와이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침공으로 베네수엘라에서 파나마, 네덜란드를 거쳐 어렵게 입국한 한화 새 외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 190cm 큰 키에서 나오는 높은 타점의 공이 위협적인 속도로 연달아 글러브에 꽂힙니다. 여독을 풀자마자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시작해 며칠 만에 한국 생활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한화 선배이자 같은 국적으로 함께 입국한 요나단 페라자의 도움이 컸습니다. Sí, porque Perlaza me ha ayudado bastante, me ha dicho muchas cosas de la liga, muchas cosas del equipo, me ha presentado a los compañeros, me ha enseñado un poco de la comida, de la cultura y me siento bien por
por eso. 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페라자는 벌써 자신감이 넘칩니다. 지난해 미국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트리플 A에서 뛰며 MVP로 뽑혔고 수비력도 상당 부분 보완했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Nada, que estoy feliz de estar aquí, estoy feliz de estar otra vez con ellos y que nada, que estamos muy comprometidos, estamos mejorando muchas cosas para traer el campeonato que tanto se merece. 한화는 이 밖에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미국 출신 투수 오웬 화이트, 일본에서 활약한 대만 출신의 아시아 쿼터 선수 왕앤청으로 외인 진영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지난 시즌 폰세와 와이스의 압도적 활약으로 준우승을 거뒀던 만큼 이들의 성적이 팀 성적을 좌우할 거로 보입니다. 에르난데스와 화이트가 최소 10승에 160이닝 정도는 소화를 해주면 선발로서는 뭐 평균 이상의 내용이 될 것 같고, 페라자 같은 경우는 3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30홈런에 100타점. 외국인 선수 잔혹사에서 벗어난 한화가 올해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2026 시즌을 앞두고 스토브리그 전력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와 타자 페라자의 합류로 외국인 선수 구성은 마쳤지만 이 손아섭, 김범수 등 내부 FA 협상은 해를 넘기면서 관심사로 남아있는데요. 여정권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한화의 전력 구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베네수엘라 출신의 윌켈 에르난데스와 페라자가 입국 직후에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23일 스프링 캠프를 떠난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즌 준비 일정과 컨디션 관리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합류 타이밍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윌켈 에르난데스와 요나단 페라자의 합류 일정 자체는 네. 예전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선수가 이제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 출신이기 네. 때문에 현지 사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외국인 선수들이 1차 스프링 캠프지,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호주 멜버른이죠. 네. 직접 합류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에는 현지 사정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구단에서 빠르게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나라 파나마,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 조금 빠르게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네. 지난 16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해서 이제 23일 날 떠나니까 그동안 이제 적응도 좀 하고 또 새로운 구장이 생겼으니까 네. 구장도 좀 둘러보고 하면서 한국 적응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에르난데스와 뭐 물론 페라자는 뭐 한 시즌을 뛰어봤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네. 좀 많이 알겠습니다만 두 선수가 적응하는 데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화는 오웬 화이트와 윌켈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원투펀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류현진과 문동주가 더해질 경우에 이번 선발진 조합의 리그 경쟁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난 시즌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가 워낙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오웬 화이트하고 윌켈 에르난데스가 정말 평균 이상은 무조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류현진, 문동주는 뭐 3, 4 순번에 상관없이 네네. 지난 시즌 이상의 활약은 해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5선발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시아 쿼터 대만의 왕앤천 선수라든가 그리고 지난 시즌 영입한 FA 엄상배 그리고 또 고졸 신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정우주 선수 등이 이제 5선발 후보군에 있는데 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김경문 감독이 가장 고심하면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 5선발 자리가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두 외국인 투수가 지난 시즌에 역대급 활약을 한 두 외국인 투수보다 잘해주면 좋겠지만 네, 네. 그 정도까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뭐 또 네. 대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제 판단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구단에 비해서 평균 이상 정도는 네. 충분히 해줘야지만 선발 경쟁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반면에 한화가 FA 시장에서 이 손아섭, 김범수의 협상을 아직 마무리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약이 지연되는 배경이 뭔지 이제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두 선수의 입장 현재 상황이 놓인 상황은 좀 다릅니다. 사실 이제 손아섭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다 안타 1위 타이틀을 보유를 하고 있고 382개만 더하면 3,000안타, 최초의 3,000안타를 달성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에 와서 좀
퍼포먼스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베테랑이고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손아섭 선수가 구단에 원하는 건 기간이에요. 기간. 네. 2년이면 2년, 3년, 382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2년, 최대 3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3년을 좀 보장하기를 손아섭 선수는 원할 테고 지금 현재 폼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한 구단 입장에서는 뭐 1년 내지 1+1 네. 이렇게 옵션 계약을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결스에서 자완 불펜으로서 굉장히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도 김범수는 자완 불펜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자원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김범수 선수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총액의 문제예요. 계약 기간보다도 네. 액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좀 조절하는 게 좀 더 오래 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23일 날 멜버른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뭐 하루 이틀 상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1차 캠프에는 합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합류가 되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체결되고 나서 뒤늦게 합류가 되는 상황이니까 시즌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예, 분명합니다. 네, 손아섭 선수는 계약 기간 쪽으로 예상이 되고 김범수 선수는 연봉 총액, 쪽으로, 예. 네, 총액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하나 전력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 김범수 선수는 불펜에서 분명히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손아섭 선수인데 손아섭 선수 자리에 사실 FA로 영입한 강백호 선수 그리고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가 들어오면서 네. 손아섭 선수의 입지가 확 줄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시즌을 치르다 보면 팀의 선수들이 부상, 부진,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손아섭 선수 그 베테랑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저는 아직도 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계약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팬층을 우리가 그 선수층을 좀 더 두껍게 가지고 갈 그럼요.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자, 페라자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합니다. 이번에 목표가 올 시즌 목표를 우승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목표를 밝혔는데 페라자가 이번 타순에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해준다는 그 전제 아래서 봤을 때 이 하나가 우승팀으로 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경문 감독이 2026 시즌에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백호도 영입이 되고 페라자도 영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이 선수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만 김경문 감독의 구상이 지금 제대로 이제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고 타수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페라자가 2번에 들어가면 문현빈이 3번, 노시환 4번, 최은성 5번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또 강백호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나올 것 같고 문제는 이 시너지 효과가 투수진을 넘어서야 돼요. 지난해는 투수진으로 좀 버텼다라고 하면 네. 이번 시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타선에서 좀 폭발적으로 점수를 많이 내주면 네. 투수진이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이 구상한 이 공격적인 측면이 더 드러날 수 있을 때 네. 하나가 2026년에는 좀 더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작년에도 우리 하나 이글스의 경기가 재밌었지만 올해는 왠지 더 재밌을 것 같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으려면 이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젖잘싸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스포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도 하나 네. 팬들 아마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를 꽉꽉 채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026 시즌 하나 이글스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기후가 갈수록 고온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기는 등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자 57명을 기록하며 축구장 14만 개 크기의 산림을 태워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 산불. 지난해 경북 산불이 시작됐던 의성에서 지난 10일 또 산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가다 다행히 눈이 내리며 불길이 잡혔지만 겨울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93헥타의 피해가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2월 1일 시작되는 법정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열 이틀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고온 건조하는 기후가 좀 장기간 이어지면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발생되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85헥타로 이전 10년 연평균 4,002헥타와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수각이 절반이 넘고 그 외에도 대부분 사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현재 30%인 입산 통제구역 지정 비율을 50%까지, 산불 경보 심각이면 1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 진화대는 92%, 특수 진화대는 28% 증원했고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46% 확대했습니다. 군용 차량을 개량한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76대도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감시원이 돼야 되고 또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지방정부와 또 우리 산림청이 노력을 좀 할 예정이고요. 기후 변화 시대 전쟁처럼 다가오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사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에도 배달 라이더들은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 일부 플랫폼이 배달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서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과속과 과로를 하는 사람들을 높은 등급을 주고 스케줄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상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이상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배달 수수료를 제때 정산받지 못해도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가면 열에 열 다 당신은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 오게 됩니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은 분쟁이 생기면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그 입증 책임도 기업에 지우겠다는 겁니다.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사측에 요구할 권한도 주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의 역할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 최대 862만 명. 하지만 근로자를 정의하는 법 조항을 고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등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업계에선 반대로 소송 비용 증가와 고용 유연성 악화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난해 포스코 ENC에서만 5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노동부가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400여 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사인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난해 12월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포스코 ENC가 맡은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는 5건.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현장 62곳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해봤더니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가 안 되거나 거푸집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안전보건 예산도 허술했습니다. 현장 지원 안전 전략 예산의 경우 2022년 109억 원에서 2024년 66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 시에도 안전 수준 평가는 형식에 그쳤고 입찰 가격이 중요 기준이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수준이 낮은 협력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적발해 이 중 30건은 사법 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는 또 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역시 8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이딴 검거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만 호텔에 머물면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러 범죄 조직에 팔려다니던 20대 청년이 국정원과 경찰에 구출됐는데 어머니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국경 인근 밀림지대인 캄보디아 몬돌끼리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모여있는 이른바 스캠 단지입니다. 이곳에 감금됐던 20대 청년 A씨가 지난달 국정원과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신고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을? 불법적인 일이지. 그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나 잘 있는 거 확인하라고 뭐 걱정 이제 그만하라고. 범죄 조직원이 감시하며 답변까지 지시하는 상황. 어머니와 아들은 끝내 오열합니다. 어딘지를 말해주면 안 돼?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서 엄마. 다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된다? 알았어 엄마. 실적이 저조하면 전기 충격기와 몽둥이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겁에 질렸다는 A씨. 호텔에 2주만 있으면 2,000달러를 주겠다는 말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했지만 캄보디아 포이펫과 푸놈펜 등으로 팔려다니며 스캠 범죄를 강요받다 몬돌끼리에서 구출된 겁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모친의 신고를 토대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현장을 급습, 26명의 한국인 조직원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구출된 한국인은 3명, 검거된 조직원은 157명에 이릅니다. 국정원은 동남아 취업 사기 피해에 대한 많은 보도에도 해외 고수익을 쫓아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 대안인 오늘,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갈수록 낮아져 내일 대전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모레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동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당분간 눈 소식도 잦겠는데요. 오늘 밤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날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우리 지역 곳곳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세종이 영하 11도, 공주는 영하 12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전이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천안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한낮에 태안이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천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한낮에는 부여가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